관련돼서 우리 함께 진행해 봅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절차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뭐요? 기획이었어요. 기획, 그쵸? 네? 뭐 한다 그랬죠? 다시 설계,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평가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요? 이렇게 쭉 가는 걸, 예, 활동,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계속 돌아가는 걸 연속적 프로그램과 안정화라고 그랬어요. 자, 기획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죠. 한 주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확인이랬어요. 문제 확인.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는 거와 대상자 선정하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제 확인 및 사정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사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조사 방법이에요. 그쵸? 네. 문제 확인을 위해서 어떠한 조사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조사 방법론 시에 배우는 거. 두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할 때 대상자가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종류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거에 따라 사실 성격과 기능도 달라져요. 예, 이 대상을 또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했어요? 네, 맞아. 표적 집단이라고 했죠. 결국엔 노인 중에 다 모든 노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기능과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노인에 따라서 노인 중에서도 일부 노인만 해당될 거 아니에요. 대상자를 뭐라고 한다? 표적 집단. 표적 집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 이것이 오늘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확인인데요. 뭐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지 결국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결국에는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자, 우선 그러려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정의, 사회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여러분들 사회 문제가 뭐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비록 집에서 뒤늦게 얘기했지만 저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적인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래로 가서 여러분들을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회 문제는 보통 4가지 충족이 돼야 된대요. 자, 첫 번째 사회 문제를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가치 규범. 가치 규범. 그래서 벗어난 거야 된대요. 첫 번째는. 즉,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봤을 때, 요건 문제가 있는데? 라고 판단하는 거 해야 된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뭇으로 인해 상당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 네. 사회적 원인의 개인들의 원인으로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고요. 세 번째의 조건은 그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걸 뭐라냐?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 예. 특별한 사람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 이런 사회적 원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들 영향력 있는 어떤 고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사회적 이에서 뭔가 나쁜 영향을 받는 부정적인 영향 받는구나 라고 인식해서 어떻게요? 그 사람들이 문제로 규정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집단 행동에 의해서 결국 해결 방법을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로 우리가 코로나 몇몇 학생들은 병애들은 노란 거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죠. 지금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에 못 오잖아요. 그쵸? 학교를 못 와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죠. 자,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자, 맨 처음에 코로나19는 이런 감염병은 뭐예요? 개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쵸? 개인들. 뭐 감염된다고 해서 사회적 가치관만 벗어나요? 안 벗어나죠? 근데 왜 이 코로나19가 지금 사회 문제로 규정되냐면 자, 나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걸리면 다른 내 가족들 걸리고 그 가족이 걸려서 밖에 나가면 뭐 다른 사람들 걸리고 뭐 무증상 환자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모르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같이 대화하면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이 감염됐을 때 그 사람은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회적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는 거죠. 개인이 걸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쭉 걸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누구? 불특정 다수가.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대통령들이 영향력 있게 문제를 규정한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는 작년 12월 때까지는 개인의 문제였지만 올해 1월 들어서부터 사회 문제로 변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못 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자, 분석 트리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중에 뭐예요? 개인들이 진짜 이런 문제가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요? 사회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라는 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하는 이런 걸 가지고 즉 우리는 문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문제 확인을 했다는 것은 문제를 분석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요크라는 외국의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이런 사회 문제를 분석할 때 사회복지사나 우리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식을 얘기를 했었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가? 누가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누가 그 이익을 얻는가? 뭐 이런 식의 쭉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대상자 일부를 생각했을까요? 아동, 청소년, 뭐 노인, 뭐 장애인, 뭐 탈북자, 뭐 이런 분들을 쭉 생각했을 때 요거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인은 바람직한 못한 상황과 조건이 지금 있는가? 노인들이 사회 참여를 과연 잘할 수 있는가? 왜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사회 참여 못하면 노인들은 고통을 받는
만약 그 사회 참여가 됐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사회 참여에 대해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쭉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굳이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 내용에는 결국 그 문제는 문제 및 정의를 하는 거고요. 문제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고, 문제의 크기, 심각성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문제의 시너지적 사회 가치를 우리가 문제 상황의 수요 상태, 누가 원하는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누가 문제를 정의하고 있는가, 문제의 원인론은 무엇인가, 원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현재 프로그램 여부, 사회 변화, 목표 달성, 장애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욕구 사정인데요.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구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욕구라는 건 뭐냐?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니까 뭐 이거 너무 잘할 아는데 내가 여러분들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사회체계가 생존이나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무언가 구하는 거. 사회에서의 욕구는 이것보다 더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가 결핍된 상태에 경험하게 되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달적 욕구에서 이 어떤 상황이 없어질 때 그 다음 발달되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좀 전에 배웠던 사회 문제의 규정처럼 사회적 원인을 확대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고 결국에는 국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붕괴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욕구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욕구는 요구와 다르다. 원칙.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니즈라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1학년 때 충분히 배웠어야 생각하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그냥 스킵합니다. 자, 욕구의 특징도 욕구와 생활수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욕구는 정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술 가용성 변수는 자원의 정도나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한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객관적이 돼야 돼요. 주관적이 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객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죠. 근데 이걸 어디요? 고정해야죠. 이건 뭘로 해요? 욕구 사정을 통해서. 이걸 가변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주관성. 그리고 상대성. 상대적이에요. 주관. 장애인들에게 취업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취업은 어렵다고, 장애인들한테 취업과 공부하는 학습은요, 여러분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요.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성, 이걸로 가지고 뭐다? 욕구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절대성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객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욕구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욕구 이론에는 마슬로우와 브래드쇼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학자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램 유형에서 기능에 따라서 예,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져요. 예, 프로그램 유형이. 자,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는 5개 나오는 건 누구예요? 마슬로우죠? 여러분들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자,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애정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그리고 5번째 마지막 자아 실현 욕구예요. 자, 가장 중요한 어떤 장애인을 예를 들면 장애인의 이 5가지 욕구 중에서 맨 먼저 확인해야 될 욕구는 어떤 거예요? 생존 욕구가 해결됐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안전에 대한 욕구를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까? 아니라는 거죠. 자, 생리적 욕구는 해결됐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떤 청소년들한테 야, 너 애정 있잖아. 너 누군가 좋아하는 거 이성관계에 대해서 내가 코칭해줄게, 뭐 상담해줄게 하면 그 사람이 올까요? 그 청소년이 올까요? 아니죠. 그 청소년은 내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사랑이 어디고 소속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 유형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유형, 기능, 예, 정책에 따라서 예, 프로그램 유형이 분류된다라는 거고요. 자, 브래드쇼의 욕구일입니다. 아까 마슬로우는 계층 욕구이고요. 이 브래드쇼는 인지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먼저 여기부터 상대적 욕구, 요 브래드쇼의 욕구는 상대적인 욕구도 있지만 누가 결국에는 예, 이러한 욕구를 측정해야 된다?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측정하면 그거에 맞게끔 수요가 결정돼야 되고요. 그걸 결국에 자와 수리를 해서 결국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말도 맞고 이 브래드쇼의 말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의 당사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냐 더 좋은가를 고민하는 것도 역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욕구 사정 방법에는 자, 빈칸 요거는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PPT 화면만 있으면 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자, 욕구 사정 방법에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100여 가지가 있을 거예요. 100가지 정도. 무지 많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욕구 사정하는 방법 100가지를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예, 없어요. 그쵸? 첫 번째, 어떤 거 있다? 질적. 네, 질적 조사가 있대요. 질적 조사가. 자, 두 번째는 양적 조사는 어떻게 다르죠? 질적과 양적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야? 네, 맞아요. 양화를 할 수 있느냐? 냐에 따라서 질적과 양적이 구분돼요. 조사에는 다시 개인조사와 집단조사를
하는 거로 구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우선 질적 조사는 다시 또 구분되어 몇 가지요? 세 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는 비공식적 개인 조사예요. 자, 이것은 조사자가 그냥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뭐 질문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뭐 본인이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작위 100명 있을 때 아무 사람이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규칙이 없겠죠. 그래서 생겨난 게 공식적 개인 면담 조사예요. 자, 이거는 자, 일정한 만나서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 질문은 무엇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 당연히 면담을 해주거나 어떠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선발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개인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비공식적, 공식적 조사 외에 민속학적 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두 조사 방법은 일정하게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니? 너는 왜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니? 어떠한 욕구가 있니? 라고 하지만 민속학적 조사 방법은 묻지 않고 내가 따라다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공식적 개인 면담 조사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이 공식적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공식적보다 더 많이 쓰이고 민속학적 방법이 더 많이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자, 100명의 사람 중에 10사람을 뽑는다고 했을 때 100사람을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하는 거 우리가 무작위 공식적 조사 방법이라고 해요. 자, 이 무작위보다 우리가 그냥 제비뽑기를 한다고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할당하는 거예요. 만약 100명 중에서 여성, 남성 각각 골고루 뽑아야 된다면 50명, 50명, 남성 50명에서 여성 50명에서 각각 5명씩 뽑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여성, 남성 비율이 골고루겠죠. 근데 무작위에서는 어떨 때는 여성이 더 많을 수 있고 남성이 더 많을 수 있고 같아질 때가 있죠.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두 부분에서 달라는 점이고요. 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하시면 되는데요. 스노우볼, 또는 눈덩이 표집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사람만 결정하면 돼요. 자, 첫 번째 100명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학생회장이다, 우리 학생들한테 하면, 그럼 학생회장한테 맨 처음에 조사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학생회장, 첫 번째 조사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을 초대하는 거. 이렇게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쌓여가는 걸 우리가 눈덩이 표집 또는 스노우볼 표집이라고 하고, 이때 이론적 포화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만 멈출 거냐? 이론적 포화. 지금 뭐냐면 똑같은 말을 두 번째, 세 번째의 사람이 똑같이 한다. 이걸 이론적 포화라 그래. 그러면 그때 중단하게 돼 있어요. 자, 집단적 질적 조사 방법에는, 즉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맞아요. 포럼이라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일정하게 몇몇 사람을 좀 많이 모아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 거예요. 아니면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먼저 나는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발표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사람의 발표한 거 외에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저도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표현할 수 있고, 저는 이런 방향에서 새로운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 1년에 매달 한 번씩만 한다고 하면 총 12번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우리가 포럼 말고, 포럼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원이라든지 박사라고 하는 분들, 아니 무슨 회장이라는 분들을 모셔놓고 두세 명 모아놓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당신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원탁 회의처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질문한 대로 어떻게 해요? 3명, 4명의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대답해 준 걸 마치 다른 비전문가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포럼보다는 더 간단하겠죠? 자, 세 번째는 포럼이나 대담과 달리 집단 기법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미리 어느 정도 해결책을 내가 연구자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받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몇 명? 좀 소수 집단한테 내가 이러한 방안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걸 확인받는 과정이고요. 이러한 집단 기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집단 기법 중에는 초점, 영어로는 포커스라고 합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FGI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GI를 누가 한다라고 하면 초점 집단 기법을 하나 보다 라고 하고요. 이 초점 집단 기법과 관련돼서 제가 샘플을 우리 게시판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결국에는 포럼과 대담과 집단 기법은 다 전문가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같은 공간에. 그런데 이 네 번째 델파이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모이지 않아도 돼요. 그럼 안 모이면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우리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죠. SNS 또는 우편,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굉장히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쓰여지겠죠. 자, 화면에 있는 것처럼 포럼이나 대담이나 집단 기법은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에 직접 한 공간에서 대면하는 거라고 본다면, 네 번째인 대파이 기법은 직접 대면을 한다 안 한다? 네,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접 대면을 하는데, 그 간접 대면을 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우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우편 최근에는 많이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로 내가 질문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우리 이 수업 코로나 때문에 수업하는 것처럼 화상으로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러면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방법은 최근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회복지 공무원에 많이 나와요. 델파이 기법의 가장 특징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포럼이나 대담이나 FGI는 약간 일회성인 반면에 델파이 기법은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한다? 해결책까지 함께 고민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양적 조사는, 자, 우리 양적 조사는 수량화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문지를 하는데, 우리가 설문지라고 하면 약간 비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는 뭐라고 한다? 구조화된 조사 방법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한다? 자, 나는 구조화된 조사가 딸 겁니다 라고 하면 설문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설문지도 우리가 외부로 하는 게 있고요, 우편으로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방법보다는 구조화된 조사, 즉 설문지에는 문항이 딱 고정되어 있죠. 그런 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계량 분석. 기존의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회 지표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데서는 계량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사회 지표 분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의 수량적 방법에는 추정,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예측하는 거예요. 기존의 계량, 설문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문제가 가질지, 어떤 해결 방법이 더 맞을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거 우리가 추정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질적, 양적 조사 외에도 공과적 조사 방법, 법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쓰여지지 않겠죠. 그리고 1, 2, 3, 4번까지는 우리가 수요에 대한 조사예요. 즉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욕구,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프로그램 검토는 공급자적 측면이에요. 자,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면 지금 최근에 어떠한 클라이언트, 어떠한 대상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공급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공급 프로그램, 내가 생각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없다면 내가 그걸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섯 번째는 시간 절약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 방법인데요. 요거는 네트워크 분석이에요. 자, 우리가 사회 참여라든지 상담을 할 때 이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나눔과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는, 자, 우리가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대상자보다 표적 집단을 어떻게 구분해 내느냐. 예. 즉, 일반적인 대상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어떻게 한정적으로 찾아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대상자를 네 가지 구분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 번째 표적 집단이라고 있는데, 맨 먼저는 일반 집단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그 일반 집단에서 특히 내가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떠한 욕구 충족이 안 된 사람,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위기 집단이라고 하고, 그 위기 집단에서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죠. 한정된 예산들도 있고 한정된 공급한 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특히 표적 집단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아무리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거나 나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집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집단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얘를 학교 부정은 청소년이라고 봤을 때 어느 동에 나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 집단은 어느 동 거주하는 청소년 인구라고 할 수 있고요.
위기 집단은 그 청소년 중에서 학교 부정응을 겪고 있는 청소년, 보통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들은 보통 어디 있을까요? 네, 복지관에 등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위기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기 집단,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다 학교 부적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 심지어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서 과연 어떤 학생이 표적 집단이 될까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청소년 공부방 등록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 집단은 더더욱 우리가 더 좁힐 수 있겠죠. 어떤 학생은 학교 부정에서 나는 담배 피는 학생이다, 아니면 나는 혼자 게임만 하는 학생이다 라고 표적 집단을 세울 수 있고요. 거기에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은 우리가 최종적인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대상자 구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네, 일반 집단인데요. 이 일반 집단을 하려면 우리가 주제를 설명해야 돼요. 자, 우리 학교 대학생들의 취업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일반 집단, 자, 대상자의 첫 번째 큰 틀은 뭐라 했어요? 일반 집단이라고 했죠. 일반 집단은 누가 돼요? 맞아요. 백석 예술대 재학생입니다. 그렇죠? 맞죠? 아닌가요? 네. 내가 아마 화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자, 화면하고 예, 이렇게 지금 말소리가 틀려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백성예술대 대학생들이 일반 집단입니다. 자, 우리 학교 학생, 자, 이 1번 집단에서 우리가 인원을 확인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대상자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실 인원을 만드는데, 자, 우리 학교 학생이 7,000명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일반 집단 다음에 집단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맞아요, 위기 집단이에요. 자, 화면 속에 나와 여러분 듣는 우리 학생들이 똑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대상 실질적인 위기 집단은 누구야? 이 예를 든다면 네, 맞아요. 취업이 필요한 우리 예술대 2학년 학생들일 겁니다. 1학년들은 지금 당장 취업을 안 하겠죠. 물론 내년에 할 수 있지만 우리 2학년 학생들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 인원은 몇 명이 될까요? 네, 맞아요.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얘기를 해줄 텐데, 인원이 이렇게 목표가 나온 거에 맨 밑에다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7,000명, 3,000명이 나왔는지도 밑에 각 줄을 달아줘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화면 속에서는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능한 한 3,000명, 7,000명 뭐 이렇게 인원수를 딱 한 거 20명, 10명이든지 간에 나오면 각주로 이 근거가 왜 나왔는지 실인원수를 정확하게 얘기되고요. 세 번째, 위기 집단 다음에 그렇죠, 표적 집단이에요. 자, 표적 집단은 취업하는 학생들이 다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죠. 프로그램 참여 없죠.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일 거예요. 그렇죠?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 높은 학생들만 우리가 표적 집단을 하면 돼요. 자, 우리 학생 중에 3,000명 중에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 몇 명일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욕구 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질적이든 양적이든 물어봐요. 너 취업하는데 스트레스가 있느냐? 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해보면 3,000명 중에 약
뭐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000명에서 900명의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실인원수 1000명 또는 900명으로 기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1000명이나 900명의 학생이 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까요? 아니죠. 어떤 학생은 스스로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해요. 내 스스로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 동의는 곧 우리가 서비스 제공에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인원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은 최소 우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대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몇 명이 참여할 수 있다? 1000명 중에 100명이 참여해서 총 표적 집단 중에 10%가 어떻게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교나 외부 기관,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기업들에서 자, 백성예술대학에서는 총 100명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데서 자, 우리는 100명한테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20명 지원하는 예산뿐이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참여 동의에 몇 명을 맞춰야 된다? 1000명 중에서 20명에 맞춰가지고 이 대상자 선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에는 최대한 많은 표적 집단에 많은 대상자를 참여시키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공급적 측면에서 예산이나 이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표적 집단에서 최종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하면 돼요. 자, 마지막에는 이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래서 뭐다? 집단 구성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한정 표적 집단에서 클라이언트 수를 늘릴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무작위로 표적 집단을 다 참여시킬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일정한 참여 동의가 필요한 거고, 그때는 우리가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게 좋고 구두 계약도 계약된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넘어갔지만 맞아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거 무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이번 주에 했던 거 요약합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절차의 첫 번째의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문제 확인을 하는데, 문제 확인은 뭐다?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 결핍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욕구 사정을 해야 되고, 욕구 사정을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크게 있다. 뭐다? 질적 욕구 사정, 양적 욕구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적과 양적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모든 조사방법을 다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조사방법을 다 잘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잘 알면 현장 나가서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확인과 사정을 통해서 결국 뭐를 한다? 표적 집단을 선정하는 거다라고 하고요. 그 표적 집단을 선정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 네, 맞아요. 클라이언트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